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베가스 등이 90도가 넘거나 한여름에 라스베가스 100도 심지어는 120도까지 오르고 하는 그런 거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서부 해안 지역, 그것도 캘리포니아보다 북쪽에 위치한 워싱턴주나 오레곤주 같은 곳은 사실 한여름에도 90도를 넘기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5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서북부 해안 지역에 때이른 폭염주의보가 지난 주말에 발령됐습니다. 연방기상청은 태평양 연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을 포함해서 미국 서부 전역에 걸쳐서 예년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기온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애틀과 포틀랜드 도시 권역을 포함한 이 워싱턴주 그리고 오레곤주 서부에 이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어제 낮 기온은요 9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게 네바다나 이거 또 남가주 샌디에고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90도 정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지역에서의 90도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120도, 130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들 지역의 어제 낮 기온은 9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 지역의 5월 중순 낮 기온의 사실상 이 정상 범위는요 65도에서 75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를 화씨 기준으로 25도, 30도 이상 평균 그 기온을 이상 넘어선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포틀랜드는 토요일 오후 최고 기온이 화씨로 95도. 자, 이제 한국에서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 화씨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신 지 또 이렇게 오래 안 되신 분들도 화씨 얘기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미국에 와서 몇 년 동안은 자꾸 화씨로 90도, 80도 그러니까 이게 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섭씨도 제가 같이 좀 해드릴게요. 자, 지난 주말에 이곳의 기온이 화씨로 95도, 섭씨로는 약 35도에 이르고요. 14일 어제도 90도가 넘었습니다. 이 포틀랜드의 역대 5월 13일 최고 기록은 1973년에 92도였고요. 역대 5월 14일의 최고 기록은 지난 2014년 91도였습니다. 이걸 다 넘어선 것입니다. 시애틀 역시 어제 기온이 90도에 육박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이나 이 오레곤주 포틀랜드 등은 서부 지역입니다만은 비교적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여름에도 90도를 넘기는 일이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특히 이제 남가주 지역이나 네바다 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90도는 일반적이고요. 또 100도를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만은 이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90도를 넘고 특히 95도까지 기록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겁니다. 아울러 이제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샌호아킨 밸리라는 지역, 그 지역에도요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등등 이 북가주 지역은 같은 캘리포니아라도 남가주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북쪽에 있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호아킨 밸리라는 지역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은 95도에서 오늘 100도까지도 육박할 것이다 라고 정부가 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이 서북부의 이런 이례적인 고온이 캐나다 서부 엘버타주 등의 산불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라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대로 캐나다 이 엘버타주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옥 같은 그런 산불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캐나다의 엘버타주에는 지난 5일부터 이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서 이 주민 수만 명이 현재 대피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앞서 2021년 6월 말부터 7월 초 그 사이에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열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히트 돔이라고 하는데요. 열돔 현상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돔 모양으로 둥글게 그 대기가 완전히 뜨거운 열로 감싸져 있다는 것이죠. 꼼짝 못하게 이 찬바람이 들어올 그런 틈새가 없이 열돔 현상. 그게 이제 2년 전에 이어지면서 워싱턴주, 오레곤주,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모두 이곳에 8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틀랜드에서는요, 수은주가 화씨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포틀랜드, 시애틀 이런 데는 90도를 넘으면 이례적이다. 그리고 95도 넘으면 폭염주의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년 전 그때 포틀랜드가 몇 도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무려 화씨로 11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섭씨 궁금하시죠? 섭씨로는요 무려 46.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완전히
뜨거운 사우나입니다. 뜨거운 사우나.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뭐 한 15분, 20분 정도만 있으면 헉헉대면서 빨리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루, 한낮 계속 몇 시간 동안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당시 사망자의 대다수는요, 홀로 거주하는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가주를 거쳐서 남가주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폭염주의보 반려되는 동안에 특히 노인분들 또 더 특별히 혼자 사시는 그런 홀로 거주하시는 그런 노인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서 돌봄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관심도 필요하겠고요. 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동차 부품업체 ARC 오토모티브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제작한 무려 6,700만 개의 에어백에 대해서 안전 문제로 위크를 촉구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문제의 에어백은 차량 탑승자의 부상이나 심지어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잠정평가되었습니다. 이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에 이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인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탑승자 방향으로 금속 파편까지도 튀게 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크게 다치게 하거나. 실제로 이 캐나다에서는 한 자동차에 장착된 이 ARC 회사가 제조한 에어백이 터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테네시주에 위치한 이 ARC의 에어백은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해서 BMW 그리고 현대, 기아 또 이 회사 에어백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12개 자동차 제조업체에 현재 이 에어백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 기아차 소유주들에게도 현재 이 에어백의 리콜과 무상수리 내용을 알리는 서한이 일제히 발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딜러의 그 편지, 서한을 갖고 가면, 차를 갖고 편지까지 같이 함께 갖고 가면 몇 시간 내에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어제 또 애리조나와 켄터키 주 등 곳곳에서 다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먼저 애리조나 주를 보겠습니다. 남서부 도시 유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직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마시 경찰은 한 모임 장소에서 다수의 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총에 맞은 7명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각각 19살과 20살 남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경위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 그 국경에서 불과 한 10마일, 그러니까 한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 도시가 국경을 넘어서 밀려드는 그 이민자들로 인해서 늘상 최근에는 더더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현지 경찰은 일단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비슷한 시간 켄터키 주 최대 도시 루이빌 시내 한 사업장에서는요, 내부 다툼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도착 후에 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0대 1명이 숨지고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한 회사의 내부 다툼에서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의심되는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고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총을 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총격전이나 이런 다툼은 한 회사의 내부 다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처럼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잇따르고 있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령 소통 금지 등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의회에 재차 지난 주말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주 버팔로 총기 난사 1주년이었던 어제 USA Today의 기고문을 게재했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에서 650건이 넘는 총기 난사가 있었고 4만 명 이상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했다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말하면서 자,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 권한으로 가능한 여러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뒷말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지만 내 권한은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의회에서 제발 어떤 법안을 좀 해서 올려달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연방의회와 그리고 또 주의회, 또 주지사가 이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에 대한 금지, 또 총기의 안전한 보관, 또 모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 총기 제조사의 책임 면제, 폐기 등등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의회에 주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지난 6월 초 초당적으로 처리한 총기 규제 법안,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13개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가 이제 그 13개의 법안의 이제 골짜기긴 한데요. 13개의 조치 가운데 하나로 백악관과 법무부는 조만간 주의원과 주지사실을 소집해서 21살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더욱더 촘촘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먼저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경제난에 시달리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국가 레바논에 거대하고 호화로운 미국 대사관 단지가 건립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라는 현지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에서 약 13km 떨어진 지역에서 새 미국 대사관 단지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마치 하나의 도시를 연상케 할 정도로 큽니다. 면적이 약 17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이 대사관, 미국 대사관 단지가요. 17만 평방미터. 잘 와닿지 않으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축구장 무려 21개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백악관 부지보다 2배 넘는 그런 큰 규모입니다. 미국의 레바논 대사관 부지가 워싱턴 DC에는 백악관 부지보다 2배 이상 크다라는 거.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 대사관 단지에는요, 유리창으로 꾸며진 복층 건물과 레크레이션 구역, 또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호화 미국 대사관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일어서 이제 미국이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지난 2020년 베이루트 항 폭발 참사가 있었고요. 그 레바논에서는 또 정치적인 혼란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로 레바논은 장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어온 현지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화려한 미국 대사관이 그 동네에 들어서는 것이 곱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CNN은 많은 레바논 국민이 여전히 음식,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구의 거의 80%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대사관, 호화로운 대사관이 그들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실제로요, 이 많은 레바논 사람들은 자국 수도에 미국이 거대한 대사관을 짓는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요, 이 동네에는 레바논계 미국인, 즉 미국 시민권을 가진 레바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미국 국무부가 레바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여행 경보 등급 3단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해서. 여행 경보 등급 3단계라는 것은 여행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봐라, 이런 정도입니다. 자, 레바논에 대해서 그렇게 여행 경보 등급까지 내려놓고 있으면서 레바논에 무슨 그런 호화스러운 미국 대사관? 그런 여행 경보 등급 3단계 지정 때문에 미국인 여행객이 레바논에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큰 대사관이 필요할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레바논의 소셜미디어 활동가인 샌디라는 사람은요, 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미국이 레바논으로 옮겨왔느냐? 미국 당신들이 레바논으로 옮겨온 겁니까? 라고 비틀어서 꼬집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은 한국의 경기도 정도와 사이즈가 비슷할 정도로 사실 나라로서는 좀 작고요. 인구도 한 600명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레바논에 아무리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하더라도 중요한 곳이면 일만 잘하면 되고 좀 튼튼하게 이렇게 지면 되지 호화롭게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레바논에 짓는 미국 대사관은 호화롭게보다는 튼튼하게가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의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미국 현지로 이 통상촉진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강남구 통상촉진단은 강남구 내 화장품 업체를 비롯해서 미용기기 업체, 또 생활자파 분야
등등 유망 중소기업 10개 중소회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오늘과 내일은 서부권 최대 도시인 LA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요. 이어서 중서부 중심 도시인 시카고에서도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시장 동향 설명회 및 시장 조사 활동을 한 뒤에 귀국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 미국에 있는 한국 무역관 등등을 방문해서 수출입 정보, 지원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이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교류 물꼬를 틀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제가 왜 전해드리냐면요. 한국의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지자체가 무슨 뭐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런 도 차원에도 지자체가 이런 활동도 하지만 또 시 차원도 하지만 이렇게 구 차원, 한국의 강남구 아무리 뭐 부자 동네라고 하더라도 하여간 구 차원에서도 그 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대상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 한화솔루션 등 한국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라고 하죠. 이 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 이 도메스틱 콘텐츠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액 공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에 제공하는 30%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최대 10%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그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취지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40-40이에요. 그러니까 40-40입니다. 40% 이상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40%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 IRA의 취지입니다. 한국 내 업계에서는 세부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미국의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 QCell은 현지에 즉 미국의 태양광 모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 시설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2024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명문 흑인 대학을 찾아서 백인 우월주의를 비롯한 인종차별을 비판하면서 흑인 그리고 청년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하워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역사가 항상 동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모든 미국인은 평등하다라는 그 이상과 우리를 갈라놓는 인종차별이라는 그 가혹한 현실 사이에서 지난 240년간 우리는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찾은 그 하워드 대학교라는 것은요, 미국의 인종분리 정책 시행 당시에 세워진 전통적인 흑인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분들로서는 참 슬픈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세우면서 흑인들 대학 가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흑인들은 이 대학만 가. 다시 말해서 이 대학은 흑인들만 받아. 이렇게 최초로 세워진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대학 출신입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 위기가 남부 국경지대를 넘어서 북부 대도시들로 그리고 대도시 주변의 교회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 주말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 가운데 일부를 2대의 버스에 실어서 인근 교회 도시들로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서 뉴욕시가 성역 도시를 표방하면서 적극 수용한 그 불법 입국자들을 이제는 교회 도시에 떠안기려 한다 라면서 아주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 이웃 도시에서 자기들한테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왔다고 버스에 태워서 우리 지역에다 떨궈뜨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결사반대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애덤스 시장은 이민자 위기로 뉴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최근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300명을 맨하탄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와 락 아일랜드 카운티의 몇 개의 모텔로 이동시켰습니다.
뉴욕시에는 지난 1년간 6만여 명, 또 지난주에만 4,200명에 달하는 이 불법 입국자가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민 정책을 놓고 각 주정부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주로 공화당 지역의 정부가 민주당 지역 쪽에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로 싣고 가서 내려놓는 그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사람 수는 지난주에만 하루 평균 11,0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말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뭐였냐? 한국의 No Kids Zone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는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소위 No Kids Zone이 무려 500개에 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출입이 당연히 금지되는 술집이나 클럽, 바 등은 제외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식당,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No Kids Zone, 어린이 출입 금지를 걸어놓은 그런 곳을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어린이 출입 금지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영국, 캐나다, 독일, 그리고 한국 등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항공, 자알이죠. 일본 항공을 비롯해서 이 말레이시아 항공, 또 인도의 인디고 항공 등 또 일부 항공사는요, 영유아와 떨어진 좌석에 앉고 싶은 사람은 영유아와 떨어져 있는 그런 좌석을 고를 수 있는 옵션도 추가로 돈을 조금 더 받고 그런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서관과 또 박물관 역시 일정 연령부터 출입을 허가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는 차별과 권리 사이에 아주 미묘한 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권리라는 것은 나는 조용히 있고 싶다. 나는 편안하게 가고 싶다. 또는 나는 조용히 밥 먹고 싶다. 이런 나의 권리죠. 그런 권리와 어린이를 차별하는 그 권리와 차별 사이에 미묘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 업장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찬성론과 함께, 즉 사업주들은 이 내 업장의 분위기를 내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찬성론과 함께 이는 결과적으로 어린이를 배제하고 공공시설에 머물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어린이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권리, 어른들의 권리도 있지만 어린이들의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저출산 시대에 이 문제는 한층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순리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는, 아이를 낳는 것이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노키즈 문화 확산이 출산율을 더더욱이 선택하지 않게 할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이는 특히 더더욱 중요한 문제다라면서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더더욱이 강조하게 만들고 또 아이를 갖는 것을 한층 더 꺼리게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성인이 식당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이 갓난아기가 고래고래 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짜증나는 일이다 라면서 이 노키즈 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의 지하철에서 백인 청년이 정신 이상 흑인 노숙자를 제압하려다 그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론 분열이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노키즈 존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도 찬성론, 반대론, 차별이냐 권리냐 그런 대립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사건 직후에 경찰이 이 백인 청년, 즉 흑인 노숙자를 죽인 그 백인 청년을 곧바로 풀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형사적으로 기소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은 받아야 되긴 하지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거예요. 곧바로 풀어준 것이 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비난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열흘 만에 검찰이 그를 기소한 것을 두고 보수 진영의 반격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석으로 풀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보 진영은 왜 풀어줘? 그는 분명 살인자인데 왜 풀어줍니까? 라고 진보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하지만 열흘 정도 후에 검찰이 그를 일단 기소했습니다. 과잉 대응 이런 걸로 기소했어요. 그러자 또 이번엔 보수 진영에서
아니 시민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그가 아주 용감하게 한 행동인데 그를 왜 기소해? 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또 반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직 해병대원인 이 백인 청년 데니얼 페니라는 사람은요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지 사흘 만인 어제 이 온라인 모금 플랫폼, 이 온라인 모금하는 게 뭐 고펀드민가요? 그것도 있지만 Give, Send, Go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Give, Send, Go라는 그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 개설된 이 펜이라는 청년의 법률, 보조, 후원 비용 모금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흘 만에 200만 달러 이상 지금 성금이 답지해 있습니다. 와, 뭐 200만 달러면 변호 비용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사람의 변호 비용으로 써달라라면서 기부를 했는데 지금 200만 달러 넘게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이 가세로 이게 폭발적인데요. 이 사건이 더 보수대 진보 여론 대결로 비화한 이후에 모금액이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모금 페이지 링크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파의 그 범죄자 친화적인 아젠다를 멈추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거리를 돌려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니얼 페니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폭발적으로 모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데니얼 페니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까지 쓴 걸까요? 네. 지난 1일 뉴욕 지하철 열차 안에서는 한 흑인 노숙자인 30살의 조던 릴리라는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데니얼 페니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이 노숙인의 그 뒤로 가서 그 목을 뒤에서 딱 가서 헤드락이라고 그러죠. 뒤로 그 목을 확 거는 거. 그 헤드락을 수분간 걸어서 결국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놓고 일각에서는 무자비한 살해 행각이다라는 여론도 물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여론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흑인 노숙자 조던 릴리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위협 또는 공격하다가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욕 맨하탄 검찰은 데니얼 페니를 기소했습니다. 그 백인, 죽인 남성, 흑인을 죽인 백인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데니얼 페니를 기소한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사장을 가리켜서 조지 소로스의 돈을 받는 검사장이다 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사실 공화당에서는 오래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그 엘빈 브래그 검사장이 진보 진영의 거물 후원자인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원 모금 사이트 Give, Send, Go 모금 페이지에는 그 데니얼 페니를 놓고 당신은 영웅이다 라면서 페니를 칭찬하는 그런 댓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면서 돈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불 넘게. 자, 월스트리트저널, 보수 성향의 일간지죠.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을 통해서 데니얼 페니를 지하철의 사마리아인으로 부르면서 이 페니에 대한 기소로 앞으로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위험한 사람이나 범죄 행위를 막으려고 개입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만일 잘못될 경우에 오히려 자신이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나도 또 기소되겠네. 그럴 우려, 걱정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사망한 노숙자 릴리가 뉴욕시에서 예의주시하던 지하철 요주의 인물 탑 50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뉴욕시 당국의 관리 실패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릴리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그날만 본다면 그날은 릴리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랬다라는 점에서 데니얼 페니의 그 제압은 분명한 과잉 대응이었고 과실치사였다. 더 나아가 과잉 폭행이다라는 그 시민사회의 비판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단 석방됐습니다만은 기소된 데니얼 페니는 만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 정말
어찌 보면 자신의 힘을 그저 주체 못하는 특수부대원 출신의 폭력배일까요? 아니면 진정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여러분의 판단도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1분에 1달러 버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있습니다. 제목은 Her, H-E-R, Her, 그녀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에서도 개봉했어요. 한국에서도 영화 제목은 그녀였습니다. 이 영화는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음성 챗봇과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걸 예언한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음성 챗봇과 그 사람, 진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사랑에 빠진다라는 한 남성의 기구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겁니다. 그 영화가 당시 와,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있어? 나와 대화를 해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충격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공상과학 영화 장르이기도 한 이 영화가 10년도 채 되지도 않아서 9년 만에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미국의 한 소셜미디어 스타가 최근 1분에 1달러씩 받고 인공지능 음성 챗봇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3살의 여성 인플루언서인 카린 마저리라는 사람은요, 이번 주 이 GPT-4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챗 GPT,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와 버릇, 성격 등을 완전히 거의 비슷하게 복제해서 만든 AI 음성 챗봇, 카린 AI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카린 AI를 이용한 유료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인 마저리는 하루 종일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98%가 남성인 그녀의 팬들은 끊임없이 메시지와 요청사항을 보내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린 AI를 이 서비스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업 착안한 거죠. 나한테 하루 종일 수많은 메시지, 사진도 보내고, 통화합시다, 대화합시다, 텍스트합시다, 이런 게 수도 없이 오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사업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나 한 사람으로서 몸이 하나인데 이걸 일일이 답변하기 너무 힘드니까 내 목소리와 내 외형, 내 버릇, 내 행동, 이런 걸 모두 똑같이 복제해서 AI에 프로그래밍해서 넣어놓고 이 AI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백만, 수천만, 수십만 명한테 동시에 응대하도록 하자.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자신과 실제로 대화하는 듯한 몰입적인 경험을 팔로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스타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팬들이 갖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마저리라는 여성은요, 프로그램 카린 AI가 출시 첫 주 만에 1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만 달러를 번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요, 현재 서비스 이용 대기자 수가 수천 명이라서 향후 500만 달러의 월 매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야, 가만히 있어봐. 나는 내가 하기엔 나이가 좀 들은 것 같고, 또는 어떤 분들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요. 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딸이나 우리 손녀 또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 이런 거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해볼까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세상은 결국은 그쪽으로 가니까 한 번쯤은 사업 아이디어 또는 그 이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들이 감정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또는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또는 그저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목소리와 행동 등이 비슷한 AI가 마치 내 여자친구인 것처럼 또는 마치 내 남자친구인 것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1분에 1달러 내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60달러 내야 되겠죠. 인공지능 AI니까 수백만 명이 24시간 뭘 요청하고 대화를 해도 지치지도 않고 쉴 필요도 없고 이 기계는 하루 24시간 응대가 가능하니까 돈벌이 엄청나겠죠. 그것도 수십 대, 수백 대를 돌린다면 더더욱이 그렇겠고요.
아니, 이용자만 많다면 돈 버는 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한 5년도 안 돼서 많은 미국인들이 다양한 AI 친구를 갖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뭐 예언도 아니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몇몇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현재로서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이 마저리라는 여성은요, 예상대로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 카린 AI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일부가 노골적인 대화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카린 AI를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지 어떤 욕구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욕구 해소를 위한 그런 야한, 막 이런 대화를 자꾸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미 돈이 일주일 딱 해봤는데 10만 달러 이상 들어오고 한 달에 500만 달러 이상 벌 수 있을 것처럼 계산이 되면서 현재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미 이 상황을 이 여성은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뭐 부작용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지만. 자, 마저리라는 여성은요, 이 외에도 카린 AI 소프트웨어가 더 유명해지면서 소위 AI 여자친구라는 컨셉이 생겨났는데 이에 분노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그들로부터 나는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거처도 여러 번 옮기고 또 경호팀도 새로 꾸려야 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건 본인에게 부작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들은 사람들이 카린 AI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인간성의 어떤 종말로 보는 듯하다라면서 그렇지만 다른 온라인 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AI 챗봇을 내놓기 시작한다라면 이런 분노도 결국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뭐 미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 또는 미국의 유명한 남자 가수 또는 여자 영화배우, 남자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말투, 똑같은 음성, 뭐 똑같은 성격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면 뭐 1분에 1달러? 그래, 그러면 한 10불만 넣고 해볼까 하고 10분 정도 쉽게 접근을 호기심에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친근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대화하는 저 AI가 기계라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 자체는 내가 좋아하는 그 영화배우, 그 가수, 그 스타의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와 친근해지는 것이죠. 돈을 쓰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AI 여자친구, AI 남자친구 같은 서비스를 많이 내놓으면 지금 이 마저리라는 여성에게 향하고 있는 이런 비판도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중화될 거라는 얘기죠.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이 뭐 있던 없던 현재 이 비즈니스는요, 그녀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비즈니스에. 현재 1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요, AI 여자친구 이 카린 AI가 대박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미 거액의 투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공지능 친구 하나쯤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 아니면 혹시 여자친구? 뭐 여하튼 뭐 이성 친구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대화 상대 갖고 싶으신가요? 컴퓨터라 하더라도? 글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처럼 하루에 다르게 변하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저희 레알뉴스 글로벌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그런 소식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아닌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